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백년 전쟁인데요. 예, 이 백년 전쟁은 이제 14세기 중엽부터 해서 15세기 중엽 정도 해서 한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백년 전쟁이었는데 횟수는 백년 전쟁이지만 실제 중간에 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전투는 그렇게 100년 정도 싸운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백년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의미를 좀 봐야 될 텐데, 이 14세기에서 15세기 넘어갈 때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장원제가 해체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상부구조선이 주종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종제도조차도 이 백년 전쟁을 계기해서 어, 해체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백년 전쟁이 어떤 이제 주종제도 같은 중세적 이유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나중에 백년전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중세적인 어떤 그것이 주종제도 해체되고 근대적인 왕권 강화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백년전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년전쟁의 개요를 제가 악필이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백년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백년전쟁의 시작은 첫째 중세적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왕위 계승, 그 다음에 프랑드르, 가스코노 지방, 영유권인데 프랑드르 지역은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여기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긴밀한 이제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렸던 지역이고 가스코노는 이제 남프랑스 일대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남프랑스 영국 영토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배경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카페 왕조가 반려 왕조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서로 치고받고 있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백년 전쟁을 이제 요걸 해갖고 이제 그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네 시기가 아니라 이제 다섯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기, 2기, 3기, 4기, 그다음 5기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영국이 우세해요. 1기, 2기, 3기는 다 영국이 승리를 했고 다만 이 마지막에 잘해서 이 마지막 막판에 프랑스가 이제 잘해가지고 영국군을 몰아내는 그런 형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 때 대표적인 전쟁 초반 때 전쟁이 크레시 전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이제 그 대표적인 전투가 포아티에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3기 때 대표 전투가 아젠코나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대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병이나 특히 이제 장군들이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프랑스는 기사나 용병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싸웠는데 대부분 이제 이 기사가 이 보병이었던 장군 수에게 당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패배를 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 세종대 공통점은 일단은 평원전을 피해요. 평원전을 하는 기사가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덕배기에 이제 진을 쳐요. 영국군이. 그 영국군이 이제 그 궁수가 진을 치면 그걸 보고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이 갈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활을 쏴서 프랑스 중무장들을 쓰러뜨리고 그러면 이때 이제 기사를 쓰러뜨리는 가운데 이제 보병들이 달려들어서 뭐냐면 그 중무장한 그 기사들이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를 열고 긴 창이나 도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형태로 이제 뭐냐면 당했다. 그래서 이 크레이지 전투하고 파르티의 전투, 아잔쿨라는 영국의 승리를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계속 이기니까 그 당시 이제 트로아 조약을 이제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샤르의 왕세자 왕위 계승권을 박탈되고 후에 이제 뭐냐면 헨리 6세가 그 당시 이제 사르 6세 이제 뭐냐면 그 카트와 사르 6세 딸 카트하고 헨리 5세가 결혼해갖고 난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헨리 6세가 왕위가 오르게 되고 사르 왕이 사르 왕세자죠. 사르 6세 아들이었던 샤를 7세는 왕세자 지에서 박탈돼요. 그래서 명목상 헨리 6세가 잠시 이 투가주를 통해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왕이 됐지만 아직도 사드 칠세를 이제 사드 왕세자를 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이제 사드 왕세자를 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잔다르크죠. 그래서 잔다르크는 이제 샤를 칠세를 즉위시킨 다음에 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투에 활동하다가 결국에 꼼피에르 전투에서 이제 뭐냐 그 사후잡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군에서 처형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샤를 칠스하고 그 당시 이제 부르고르 집안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부르고르 집안은 그 당시 누구하고 붙었냐면 프랑스하고 붙었어. 영국 집안, 그러니까 영국 집안, 영국과 붙었죠. 자기가 프랑스인에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샤르치스와 이 부르구누 집안 간의 화해가 일어났는데 이게 아라스 조약이야. 그래서 이 부르구누가 이제 영국하고 손절하고 샤르치스와 협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아라스 조약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제 프랑스군이 뭐냐면 상당히 정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르미니 전투나 뭐 보르 전투나 이런 전투도 있었는데 이런 전투는 이제 프랑스군이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 앞에서 이제 프랑스군은 기사들이었죠. 중부장 기사였고 영국은 이제 보병이나 장군이었잖아요. 영국은 동일해.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체제 혁신을 통해서 군대를 개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많았죠. 이 약탈이 많으니까 용병 대신에 상비군으로 이제 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비군에게 이제 하얀 무기를 짊어져서 대포와 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근대식 무기로 이제 뭐냐면 무장을 했고 이에 반해 영국군은 정전에 이제 장궁을 그대로 사용했죠. 근데 장궁하고 하얀무기가 싸우면 당연히 하얀무기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는 종전과 달리 프랑스의 초창기 때 전쟁 형태가 상당히 중세적이었잖아요. 근데 후반기 때 백년제 후반기 때는 이게 근대적 전투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영국군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이제 백년 전쟁은 중세적 이유,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시작됐지만 초창기 때 프랑스도 이제 중세적인 어떤 전투를 했지만 여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근대적인 어떤 전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 근대의 어떤 그 프랑스 근대를 형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 중세를 해체하고 그 근대를 시작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이 근대의 시작을 이제 볼 수 있냐?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국민의식이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등장했잖아.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가 활동을 해서 물론 도중에 잡혔지만 잡혀서 죽였지만 이 잔다르크가 이제 활동함으로써 나름대로 프랑스 국민의 의식을 형성해 줬다는 거죠. 예전에는 프랑스인이라는 생각이 정체성이 별로 없었어요. 각 지역의 정체성이 되게 강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백년전쟁 와중에서도 그 당시 그 뭐냐면 이 부르구르 집안은 그 당시 이제 어 뭐야 부르구르 집안은 그 프랑스와 이제 연결돼 갖고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웠죠? 영국과 손을 잡고 이제 싸웠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볼 때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지역 의식이 되게 강했다. 민족 의식보다는 예,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거 왕 이게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이죠. 예, 영국인데, 예.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렇게 달랐는데, 이제 이 사람 잔다크가 출연되면서, 이제 민족의식이 이제 출연되면, 국민의식이 출연되면서, 그 뭐냐면, 영국이 이제 달라붙던 이 부르크 집안이 아라스 조약을 통해서, 그 뭐냐, 하해를 하게 되죠. 그 힘을 합쳐서 영국권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 이 잔다크의 어떤 효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국민의식, 민족의식이 형성됐다. 물론 완전한 국민국가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프랑스 민족이라는 어떤 의식이 형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초반에는 막 깨졌죠. 그렇지만 이제 뭐냐면 후반에 들어가면서 체제를 개편해서 그 상비군을 만들고 근대식 무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하약을 통해서 이제 항국을 통해서 대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상비군과 관료제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요.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확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영토 확보를 했죠. 원래 이제 프랑스 안에서는 많은 지역이 이제 영국 영토였어요. 잠깐 이 지도를 좀 보여주면, 아, 지도가, 잠깐만요. 제 지도를,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국에 보면, 요쪽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원래 프랑스 영토였죠. 근데 이쪽 지역은 이제 필립 2세 때 확보했고 다시 이제 수복했고 여기 지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르도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지역, 아키테 지역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요 지역이 이제 뭐냐면, 이때 백년 전쟁 이후에 영국으로 넘어갔죠. 아니,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회복했다. 그래서 카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프랑스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토 확보가 그 왕권 강화를 이제 뭐냐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백년 전쟁 시작으로 근대의 어떤 시작으로 이제 평가받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잔다크의 상징을 통한 국민의식의 성장.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각각의 국민의식이 이제 성장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비군과 관료제를 맞으면서 조세 제도가 확립됐고요. 그다음에 영토 확보가 됐다.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년 전쟁의 이제 구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백년전지의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볼게요. 반려왕조 왕위 계승권 문제인데 이게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카페 왕조가 단절됐어. 이 카페 왕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왕세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계속 아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대가 끊겼어. 언제 끊겼냐? 그걸 이제 보려면 필립 4세 때부터 보는데 필립 4세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왕위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게 이제 세 명의 아들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다음 때 계승한 사람이 없겠죠. 그래갖고 필립 4세의 조카였던 필립 6세가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하죠. 그 반계 혈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립 4세의 딸 이사벨라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계승권을 주장해. 왜냐면 에드워드 3세 입장 볼 때는 조카보다는 필립 4세 손자잖아. 자, 외손자. 그러니까 훨씬 더 필주적으로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계승권을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게르만법의 이제 영향 때문에 사리카법의 영향 때문에 되게 이제 모계 혈통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에드워드 3세도 그걸 이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드워드 3세가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내 영지를 이제 뭐냐면 이어받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신고식이 안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필립 6세는 이참에 이제 그 뭐냐면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땅을 뺏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 뭐냐 그 충성 맹세 안 했다 하는 이유로 와가지고 에드워드 3세가 가지고 있는 남프랑스 지역 가스코르 지역이나 그 보드 지역의 이제 땅들을 뺏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에도 3세가 무슨 말이냐 하면서 발끝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반려 왕조의 계승권과 그 뒤어서 일어난 이제 뭐냐면 프랑스 가스코르 지역이나 이 남프랑스의 이제 영유권 문제와 관련돼 갖고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죠. 하나는 프랑드 지역이요. 이 프랑드 지역은 좀 기출 문제 나왔죠.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이걸 좀 알려면 네덜란드를 알아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오늘날 이제 뭐 벨기에 지역까지 합쳐갖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네덜란드, 벨기에.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교적 문제로 벨기에는 이제 네덜란드 분리됐죠.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그래서 벨기에는 그 왈츠 지역하고 그 다음에 프랑드 지역으로 또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이 왈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뭘 사용하냐면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드어는 네덜란드를 쓰죠. 그래서 이 프랑드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이 약간 오늘날 벨기에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드 지역이 지금도 잘 살아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 프랑드 지역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프랑드어는 모직물을 이제 뭐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모직물. 이 모직물의 이제 원료가 됐던 것이 양모인데 양모는 어디에서 받아오냐면 잉글랜드에서 받아와.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을 때 이 프랑드가 이제 뭐냐면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이 프랑드 지방에 그 당시 수공업자 임금 노동력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프랑스 왕이 개입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또 영국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랑드 지역을 둘러싸는 어떤 경제적 대립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백년 전지의 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발러 왕제 왕위 계승 문제에서 일어난 대립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땅을 인수한 그 당시 영국 왕이 이제 그 땅 프랑스 왕의 영국령을 이제 가져가려면 따로 이제 충성서약을 해야 되는데 충성서약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필립 6세가 이걸 기회로 이제 뭐냐면 그 전쟁이 그 뭐냐 그 남프랑스 일대 땅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에드워드 3세가 반발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됐던 건 필립 6세 법률가들이 에드워드 3세의 신종서약이 형식적 미비하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에드워드가 거부하니까 필립 6세가 바스코너의 몰수선언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시작은 중세적인 어떤 원인 때문이었다. 신종서약이 형식적이고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된 거지. 직접 와서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서 한 장으로 쫙 보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아까 제가 이제 신종서약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보니까 했어. 네, 했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직접 온 게 아니라 문서로 보내고 이제 좀 형식적으로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뭐냐면 몰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하여튼 이 신종서약 문제 때문에 직접 계기했고, 그 다음에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국력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영국은 여기는 잉글랜드만 선정해서 보셔야 돼요. 예. 오늘날 같이 뭐 아일랜드, 웨일즈, 뭐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잉글랜드만 선정해서 이제 보면 되고. 자, 일단 인구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하고 영국이 사이가 우리 차이가 너무 크죠? 비교가 안 돼. 여기는 이제 500만이고, 여기는 이제 인구가 3배 넘잖아요. 1600만 명. 근데 이제 문제는, 잉글랜드는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 됐기 때문에 자원을 의회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 반해서 프랑스는 물론 왕권이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령제에 국한돼 갖고 뭐냐면 뭐 자원이라든지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대제후들이 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원의 동원 능력을 볼 때는 영국, 잉글랜드가 더 우수했어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영국의 전쟁 보조세를 징수할 수 있고 양모 수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왕령지만 한정돼서 했기 때문에 인구는 전체를 많을 줄 몰라도 영국에 비해서 뭐냐 적절한 동원 수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 내에서 대제후 중에 영국에 상당히 뭐냐면 친밀감이 있고 전쟁 때 한동안 영국하고 같이 싸웠던 이들도 있어. 같은 프랑스에 있는데 불구하고 영국 측에 붙어고 싸웠죠. 그다음에 군대 핵심에서 이제 눈여볼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 물론 기병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력은 보병이고 보병 중에서도 장궁수가 이제 롱보라고 하죠. 롱보. 그래서 롱보를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냐 요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몬 하면 어떤 그 계층, 젠트 밑에 있는 계층 정도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제 군사적인 용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롱보를 장궁을 이제 뭐냐면 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용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들은 이제 비록 자연농민층이지만 얘네는 실전 능력이 상당히 높아. 왜냐하면 그 옆에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하고 밥만 먹고 싸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짬밥이 높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 중무장 기사들인데 얘는 말이 기사지 실제로 오랫동안 평화시기였기 때문에 얘는 뭐 그 토너먼트나 좀 하고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궁이 이제 딱 한 번 이제 이렇게 기사를 그 갑옷 뜨고요. 물론 기사를 죽이진 않겠지만 기사가 이제 뭐냐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기사 같은 경우에 중무장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시 일어나기 좀 힘들어. 그 틈을 노려서 이 보병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해치를 열고 거기에 이제 창을 꽂거나 아니면 해치를 이제 뭐야 도끼를 깨갖고 이제 머리를 도끼를 깨거나 찌거나 하면서 도끼를 이제 두르고 패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 군대를 이제 초창기 때 크게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년 전쟁 초창기 때 전쟁들 있죠. 전투들 보면 뭐 크레이시 전투, 포에티에 전투, 아장쿨라 전투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잉글랜드 군이 프랑스 군을 뭐냐면 격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크레이시 전투 관련돼 갖고 요기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요걸 이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백년 전쟁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는 중무장 기사를 주려고 하는 기사군 체제였고
잉글랜드군은 장군과 창병으로 무장된 자영농민층으로 구성된 보병 중심 군대였다. 자, 전술 운영 방식에는 영국이 프랑스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됐다. 프랑스의 경우 기사들이 무리로 차례로 공격하는 방식이었지만 잉글랜드군은 기사 군대 사이에 공사를 배치하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상대 기사 군대를 돌진을 저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보조적인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사관이 있고 여기에서 장군들이 이제 있는 거야. 왜냐면 적들이 공격하면 이 장군들은 어 근거지에 싸울 수 없잖아.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방패망이 돼주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하늘 날리는 방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 평화 시기를 거쳤던 프랑스군은 실전 경험이 없었지만 잉글랜드군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이 있었다. 자, 잉글랜드군은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크레시 전투, 포아티에 전투, 아제쿨란 전투에서 연중 연승을 했고 이들 전투는 잉글랜드군이 언덕에 있고 프랑스의 기사 군대가 무리를 지어 올라오면 잉글랜드 장공수들이 하늘 쏘아서 기사 군대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창병이 내려가서 이제 말을 터트린 기사들을 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잉글랜드군의 하살이 갑옷을 뚫거나 뚫지 못하더라도 기사가 타고 있는 말을 죽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을 지탱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체력을 소모해야 했고 하살이 강할수록 갑옷의 두께도 더욱 두꺼워져 기사의 기동성을 떨어졌다. 그러나 이 100년대 후반기에 들어가면 전세가 역전됐죠. 프랑스군이 이제 근대식 무기도 이제 장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와 전투에서 연정 연승을 하게 되고 프랑스군이 강해진 이유는 상비군의 창설, 하향 무기의 도입, 재정 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종전에 프랑스 기사군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공신들의 소집령을 내려 있고 소집 기간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백년 전쟁 중에 기사 대신에 고용된 용병들도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 약탈했다. 그래서 이 용병들이 상당히 이제 중세시대 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용병들은 어, 승리할 때는 열심히 싸우는데 불리할 때는 다 도망가요. 그리고 얘네들 관심은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것보다는 얘들은 약탈이 있어. 그래서 약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요. 예.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39년에 사르 7세는 상비군 창설 계획을 이제 나는 상비에 제시해서 동의를 얻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1445년에 칙령을 통해서 12개의 부대인 상비군이 국왕의 상비군이 상비군이죠. 예, 상비군이 국왕으로 금령을 받은 칙령군을 창설했다. 자, 이 칙령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네, 왕의 직속 상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서양사 강좌에서는 용병하고 상비군을 왔다 갔다 쓰는데 용병하고 상비군 달라요. 용병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채용된 부대들이야. 그래서 계약 기간이 있어. 근데 상비군들은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있고 용병들은 이제 주인이 왔다 갔다 바뀌죠. 계약한 사람에 따라서. 근데 칙령군은 처음부터 들어서 오랜 동안 장기간에 이제 근무하면서 국왕에게 충성한 국가의 군대예요. 우리의 국군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용병 부대가 아니죠, 지금 군인들은. 예. 근데 우리나라 군인처럼 이렇게 국가에 충성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애들이고, 그래서 국가에만 충성하는 개고, 용병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돈 준 사람한테 충성하고, 계약에 따라서 이제 뭐냐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대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측량권 부대는 각각 랑스라는 그 10개로 100개도 있고 그 랑스 안에는 이제 그 기병, 검사, 그 칼을 쓰는 사람이죠. 군사, 시총 6명 구성됐다. 그래서 각 측량군에는 하나의 지역을 담당할 치안 유지하거나 잉글랜드 군 전역을 탄환했다. 상비군 마련으로 신속하게 군대를 정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고 국왕이 무력을 독점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상비군은 17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17세기 말에는 30만 명이 이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뭐냐면 크게 이길 수 있던 하향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포로미네 전투나 보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하향무기를 적극적으로 이겼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 백년 전쟁 나올 때 칙령궁 창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쭉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쭉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이게 상당히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당시 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왕태제
때 세치세 왕위 계승권을 부인했고 그 당시 대신에 이제 샤르 6세 딸 캐더리와 그다음 헨리 5세가 이제 결혼하고 그 아들이 헨리 6세가 영국과 프랑스 왕위 계승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르고뉴 동맹국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북부 프랑스를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웨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남북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북부 프랑스는 이제 부르고뉴와 영국이 장악했고 남북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사르를 따르는 사르 왕사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르 왕사제 요청이 오웨영을 포위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구원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다크죠. 장다크. 그래갖고 이 당시 잔다르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해갖고 이제 했고 사르 왕세자의 지지세가 모여가지고 여러 지역을 해방을 했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르 왕세자를 샤르 7세로 대관식까지 앉혔어. 그래서 이제 샤르 7세가 이제 프랑스 왕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잡히고 죽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잔다크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식이 형성되고 이게 이제 서로 단합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요때 영국군과 힘을 합쳤던 이제 뭐 부르고뉴가가 누구한테 붙어요? 프랑스에 붙죠. 그러면서 하야를 하게 돼. 이게 아라스 하야이죠. 여기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샤르치스가 이제 체제 정비해서 칙령군들을 만들죠. 그리고 하양 무기도 무장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미노 전투하고 보르드 전투에서 세게 이제 승리했다. 그래서 이 보르드 전투 계기가 이제 영국의 가스코니 지역, 남프랑스 일대 보르드 지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당시 이제 헨리 6세부터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사르 7세까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러니까 헨리 6세, 사르 6세, 사르 7세 관련된 내용들 있고 요 부분이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린 샤드 6세가 왕위에 즉위하자 이 샤드 6세가 좀 약간 정신병이 좀 있었어.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유럽의 왕들 보면 좀 약간 정신병이 있고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 아마 그게 뭐냐면 근친혼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왕실들이 이제 그 왕실 간에 또 근친혼도 행해졌고 사촌들과 또 근친혼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요? 이런 게 이제 좀 있어. 정신병도 있고 뭐 육체적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자, 하여튼 어린 왕 그 쌍 6세가 이제 그 왕의 즉위하자 실제 통치는 왕족에게 넘어갔다. 왕의 정신병이 생기자 왕족인 오요한가와 부르고뉴가 사이에 이제 내분이 발생했고 오요한가는 이제 쌍 6세를 지지했죠. 부르고뉴가는 잉글랜드 협력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오랜 내분을 수습하고 헨리 5세가 프랑스 침공하여 아제쿠라 전투에도 프랑스로 대승을 거두어 투어전을 체결했죠. 그래서 아젠코의 전투 승리에 잉글랜드와 그 협력가였던 블루군유가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투어 조약의 이제 주요 내용은 앞에 얘기했죠. 헨리 5세는 프랑스 국왕이었던 사리 6세 딸 카트릭과 결혼하고 사리 6세와 헨리 5세가 사망하면 헨리와 카트릭 사이에 낳은 아이가 프랑스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어 헨리 잠깐만요. 그때 낳은 아기가 이제 그 헨리 6세죠. 헨리 6세. 헨리 6세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지배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세자 사르는 모인 이자로부터 사르 6세가 적자가 통보받다. 내가 이제 뭐냐면 얘가 다른 남자하고 그 상관해갖고 널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사르 6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자보가 이제 강압을 받고 사르 6세가 아니다. 다른 남자 아니라 사생활 많은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트로아 조약으로 사생아의 오명을 받은 사르치스는 왕위 계승권을 상실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르 6세와 헨리 5세가 차례 사망함으로써 헨리 5세 아들 헨리 6세를 그 6세로 프랑스와 잉글랜드 공동 왕위하는데 트로아 조약에도 불구하고 사르는 프랑스 기사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했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남부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때 남부는 그 저쪽 그 남서부 지역이랑 지중해 연안 있죠? 이렇게 프랑스가 있으면 지도가 어딨나? 요 지역을 오랭에서 이쪽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쪽 지역 이렇게 예. 이쪽 북쪽 지역은 이제 뭐냐면 이쪽 지역은
그 영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확보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잉글랜드 부르고아는 북부 프랑스를 장악하고 브루주를 도읍한 차는 루아르강 남쪽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1428년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전체를 지배할 목적으로 남하여 오레영을 포위하고 프랑스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졌다. 이때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잔다였고, 자는 프랑스 동부의 무식한 시골청이었다. 그냥 성인으로부터 오레 그 포위를 풀고 랑스에 가서, 랑스는 이제 정통적으로 그 프랑스 왕이 즉위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랑스에 가서 왕태자 사르 왕을 즉위시키라는 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이제 절망사에 빠진 왕태자 프랑스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자는 선두로 해서 이제 오르양을 해방하고 누아르 계곡에서 영국군을 몰아냈다. 그리고 랑스를 진격하여 그곳에 점령하고 사드 칠세를 대관시에 거행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까지는 왕세자 신분에서 이제 싸웠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사르치스의 왕의 이름을 싸우게 된 거죠. 그러나 잔다르크는 꼼페뉴에서 보르고뉴의 후어가 되어 잉글랜드 군에게 인도되었고 종교 재판에서 마녀로 부정되어 하형에 처해졌다. 자, 잔다르크의 출현은 당시 프랑스의 민족주의 상징이 되었고 잔다르크 사후 전세는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르고뉴와 사르치스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였던 아라스 하약을 맺는 계기로 내부를 정리하고 프랑스는 포르투갈 전투, 보르도 전투를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카렌만 남기고 잉글랜드의 모든 것을 남기겠다. 그래서 이 카렌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야 여기? 이게 이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일종의 이 카렌 교두부 역할을 했던 것인데 여기만 남기고 모든 땅을 이제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카렌은 나중에 그 다시 프랑스가 이제 또 마지막 회복하죠. 그때 피에 메리 때인가? 메리 여왕 때 이제 회복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뭐냐? 그 백년 전쟁 결과 앞에서 얘기 왕권이 강화됐죠. 상비군이 육성되고 하포가 발달되고 진세권이 강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봉건 세력들이 몰락을 하죠. 그리고 민족의식과 민족국가가 형성돼요. 이 잔다르크의 성립.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지방의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프랑스인한 정체성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내 영국 영토를 상당히 수복했다. 이 카나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음. 그리고 영국도 이제는 영국은 예전에 내가 잉글랜드이라는 어떤 민족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자국이 이제 제국 마인드가 갖고 있어요. 나는 이제 프랑스하고 잉글랜드를 다 지배하는 어떤 제국의 식민이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프랑스 영토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영국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대륙 문제에 신경 안 써.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국도 잉글랜드라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년 전쟁의 이제 결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게 제가 지도를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요게 지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충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도가 있고 각각의 전투 있죠. 예, 요거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이쪽 땅은 쌀 실세 땅이고 여기는 프랑스군이 장악했던 영국군이 장악했던 땅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싸운 전투 오래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여기 이제 백년 전쟁의 주요 위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 위치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되고 백년 전쟁 와중에 뭐 와터테일러 난도 있고 자크의 난 같은 농민반란도 일어났어요. 요거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돼서 이제 또 뭐냐면, 전쟁하는 과정에 상비군을 육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마련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정을 마련할 때 그 삼신분, 그 뭐야, 어디죠? 아, 삼신분, 삼신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삼부의 허락을 맡은 식으로 했는데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선부의 이제 허락 없이 이제 독자적으로 재정권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서양사 강좌 내용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세금은
세계 신부 대표회의인 산부회를 결정했는데 산부회는 가세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세금의 징수를 구간 관리에게 맡기지 않고 산부에서 선출된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산부의 승인을 받은 세금은 1년 단위도 이제 징수하고 영장하려면 산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이게 하도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동의조차가 상당히 형식적이 돼버리죠. 결국에는 동의 없이 그냥 넘어가서 이제 징수하게 되고 처음에는 산부의 쪽의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관료제가 발달되면서 징수관이 일어나서 이제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백년 전쟁을 계기로 해갖고 왕이 재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이요. 그냥 1년 단위로 징수와 해를 거듭하자 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산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징수 기간의 동의 절차가 없어지자 14세기 말부터 산부회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국왕이 임명한 관료인 징세원들이 징수하게 되었다. 자,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 국왕은 병력 증가와 함께 대포의 개량과 확충, 대규모 함대 건설 등으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소유되었다. 강력한 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 확보에 힘을 쏟게 됐고 자, 이런 과정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인 형성이었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 군사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 축출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장원을 토대로 한 봉건 국가로부터 조세를 토대로 한 재정 군사 국가로 변모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은 그 상부 구조가 이제 하부 구조인가 이제 하부 구조가 하부 구조인 장원 그 제도가 상부합의 경제 발달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제 백년 전쟁 계기로 해갖고 상부구조인 주종제도가 해체되고 중앙 집권화되는 어떤 결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정 확보 측면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축출을 위해서 재정 확보의 노력은 자원을 투자한 봉건국가부터 조세를 토대로 한 재정 군사 국가로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폭력 수단과 가세권을 독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국가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백년 전쟁은 중세적 원인에서 시작됐지만 그 결말은 근대 국가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재정 군사 국가로서의 변모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좌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서양사 강좌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찾아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 독일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래 독일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독일사는 그래서 나오면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비스마르크나 뭐 그런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독일사도 좀 약간씩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일사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몰라도 서양사 계도의 주요 내용들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프랑크 지역이죠. 원래 여기가 동프랑크 지역이에요. 동프랑크. 그 동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왕국 동프랑크 왕국의 가계가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부육장 세력들이 모여갖고 이제 새로운 가문을 이제 뭐냐면 왕위에 올렸는데 이게 작생 가문이야. 그래서 이때 작생궁이었던 닥센공이 이제 하일리 1세를 이제 뭐냐면 선출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그의 아들이 오토 1세가 있어요. 오토 1세 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마자르족을 격파하죠. 그래서 그 당시 마자르족을 격파해가지고 레이펠트 전투에서 격파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성 노마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작센가를 통해서 이제 신성 노마 황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작센 가문은 뭐냐면 또 대가 끊겨요. 그래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이 왕조가 이 신성 로마 황제간이 샬리에르 왕조로 넘어가요. 샬리에르 왕조. 그래서 샬리에르 왕조는 이제 샬리에르 왕조는 코란도 2세, 뭐 하이네 3세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후에 이제 뭐냐면 또 이 여기가 또 대가 끊기니까 두 개의 이제 또 가문이 싸우죠. 벨페가고 그다음에 호엔 슈타우페카 발음하기도 힘든데 자 하여튼 호엔 슈타우와 그다음 벨페가가 싸우고 그 호엔 슈타우 가문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들 있죠. 뭐 프레드 2세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호엔 슈타우페카 가문이에요. 프레드 1세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대가 끊기죠.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대공의 시대가 잠깐 이제 황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가문이 이제 누셈부르크 가문이 또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대가 이제 끊어지고 합스부르크가 이제 가문이 즉위하게 되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뭐냐면 대가 끊어지면서 작센공을 해서 작센 가문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오토 1세부터 신성 로마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살레르 왕조 이 가문이 이제 작센과 끊어서 이 지는 살레르 왕조, 그 다음에 호헨슈타우 호헨슈타우 가문가 여기가 끊어진 다음에 시대, 그다음에 루셈부르크가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스부르크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계속 가다가 끝나게 되죠. 예. 요 이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동프랑크 왕국에 관해서 초기 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약간 설명이 필요할 필요 있어요. 자, 이 동프랑크 왕국 지역은 독일 지역이죠. 근데 이 독일은 이게 이제 심화 규제 내용이에요. 예, 기본 규제 내용이 없어갖고 일단 이렇게 있고, 여기 독일은 상대적으로 프랑스에 비해서 로마 문화가 상당히 약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파견된 프랑크 왕국에서 파견된 이런 이제 주백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되게 약했어요. 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부족장 세력이 있어요. 공이라고 부르는 부족공이 되게 심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토지를 소유하고 군사지도로서 그 밑에 있는 그 영민들에게 큰 영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주배까지도 굴복시켜서 그 밑에 넣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동구 프랑크 말기 때 왕 같은 존재를 했던 사람이 부족장 세력들이다. 공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동프랑크의 왕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왕계 이제 왕이 필요하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뭐 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자르족의 침입도 있고 하니까 그 교황의 요구와 마자르족의 침입 등에서 좀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일군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그래서 동프랑크 가계 대신에 새로운 왕조를 이제 내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 작센공이죠. 작센공. 그래서 이때 작센공 하인 1세가 작센가가 이제 뭐냐면 왕통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하인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오토 1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인 1세가 즉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해도 명목상 그 왕일 뿐이지 뭐 힘이 없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 힘은 요 부족장 세력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방 제후들의 어떤 자치를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 수밖에 없었어요. 뭐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일 1세 다음에 이제 즉위한 사람이 그 아들이었던 오토 1세야. 오토 1세. 이 오토 1세는 이제 여기는 이제 큰 업적이 마자르족을 격퇴했다. 마자르족이 그 당시 그 동방에서 온 유목민족들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페트 전투에서 격파했다. 이 전투 이름 좀 외워두셔야겠고, 그다음 이탈리아 내나라를 진압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황제라는 대관을 얻게 되죠. 신성 로마 황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 근데 우리가 이게 신성자가 붙은 거는 프레데 1세너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신성 로마 제국, 뭐 신성 로마 황제 이렇게 한 거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이제 뒤에 훗날 프레 1세 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앞까지 오토 1세까지 이제 이때 황제관을 받았으니까 요때 이제 신성 노마 황제를 대관했다는 식으로 추존해서 소급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성 노마 황제, 신성 노마 제국이라는 명칭은 요 푸에데 1세가 이제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거고, 이건 소급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토 1세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건 좀 간략하게 적혀 있어서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오토헬스는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다음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이게 이제 이때 이제 기반을 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마자르족을 격파하고 지방 제후들 반항을 분쇄했죠. 그리고 왕권 강화를 교회에 의존했어. 그게 왜 의존했냐면 오토헬스가 힘이 강하다고 해도 작생 가문이 모든 부족 공색들을 다 통제하고 그만큼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건의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여러 토지들을 이제 기증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 제후들이 이제
성직자이면서 교회 기증을 받았으니까 또 제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종교 제후도의 세력이 강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 성직자 제후들, 종교 제후들의 세력이 되게 강하대요. 예. 그래갖고 이 종교 제후들이 이제 황제권을 부족한 걸 이제 메우기 위해서 여러 황제들이 이제 뭐냐면 교황을 좀 우쭈쭈해주고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토지를 주다 보니까 이런 성직자들이 제후가 되고 그리고 또 등등 해가지고 이 종교 세력의 강화 원인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로마 재간이었고 어, 그 로마 제국 재간이었고요. 뒤에 이제 신성이 붙은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종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국민적이고 특수한 왕권과 세계적이고 보편적 황제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두 개의 권력이 있었죠.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이 있는데 이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이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확립됐다. 이 영적 권력은 교황이 세속적 권력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권력과 세속적 권력이 이렇게 뭐냐면 분리되면서 또 이렇게 결합되는 신성 로마 제국 제간의 의미를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세속적 권력의 상징자는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영적인 권력은 교황 이런 게 있고 이것이 이제 분리되면서 또 결합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어,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중세시대 때는 영적인 권한하고 세속적인 권한을 나눴죠. 영적인 권한은 이제 교황이고 세속적인 권한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왕. 근데 왕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 각국에 다 있잖아. 영국, 프랑스 뭐 등등. 그래서 이 왕들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권한이 필요해. 그것이 이제 황제인데 예전에 서노마 제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서노마 제국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끊어졌고 이게 프랑코 왕국이 멸망해서 그러면서 새로운 황제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상 이제 세속적 권력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왕들을 통과하는 그런 보편적 권력이 탄생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아까 잘못 해석했어요. 예. 자, 근데 이런 보편적 권력인 이제 한계의 권한은 누구부터 위임받냐? 이런 교황의 지원이나 이제 뭐냐면 승인을 통해서 받잖아요. 근데 교황은 어디 있죠? 교황은 이탈리아에 있죠. 어, 이탈리아, 로마에 있죠. 그러면 황제의 입장 올 때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 교황을 통제하려고 했대. 그럼 교황이 통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하고 황제가 이제 또 이렇게 갈등이 되게 돼. 그러니까 황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독일의 역대 그 황제들은 자기 국내 문제보다는 자신의 황제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황을 손아귀에 놓으려고 했고 교황을 이제 가기 위해서 교황이 노마에 있잖아요. 북부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이 로마로 가는 이 롬바드 지역이 있죠. 이 롬바드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롬바디아 지역을 이제 노리고 이쪽 가고 당연히 롬바디아 입장일 때는 반대를 하죠. 이쪽을 자기 황제의 권력이 이쪽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반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중세 말기 때 중앙 집권 시스템을 이제 발전됐잖아요. 국가가.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황제가 자기 국내 문제에 관심 없고 항상 이탈리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탈리아의 로마와 갈등을 빚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롬바디아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국민국가를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 연방국가를 나눠줬다가 나중에 연방국가의 하나였던 프로이센에 의해서 뭐냐면 통일을 하게 되죠. 이건 19세기 말에 가서 간신히 통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부족공 세력들이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족공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좀 억제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종교 제후도 있죠. 성직자 제후들과 그 다음에 이 부족공 세력들과 좀 약한 이제 좀 안 단계 아는 세속 제후들을 세력 키워. 얘는 친위 세력들이죠. 이걸 이제 프로스텐이라고 하는데 이들 세력을 통해서 이 부족국 세력을 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 1세 중간에 살레로 왕조가 있어요. 살레로.
그래서 작센가가 이제 뭐냐면 대가 끊기고 살리아노 왕조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언급할게요. 여기 보면 호난도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엔 3세가 있어. 호난도 2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그 남프랑스 일대와 독일에 거쳐 있는 붉은 왕국을 병합했고 그 다음에 미니스타리아스라는 가신 계층을 또 육성을 해요. 네. 친위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 639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이제 프로테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름대로 집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되게 평민 출신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점점 또 얘를 이용해갖고 얘를 견제하려니까 얘네들 세력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또 얘를 견제하려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가시는 망령에서 선발된 농민, 대부분 경우 농노 출신으로서 전사 또는 행정 관리로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귀족이나 성직자와 허용관계, 이해관계 갖지 않은 독립된 행정 관리층이나 기사군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일 3세는 나한테 왕권 세력을 기반 확장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살리에르 왕조는 다른 왕조와 달리, 앞뒤 왕조와 달리 국내 문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왕조예요. 네, 그 왕조는 이거고 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샬리 왕조 끝으로 이제 뒤에 이제 등장하는 왕조들은 국내 문제에 관심이 없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살리아 왕조가 이제 또 대가 끊기고 그러니까 잠시 이제 가도가 있었는데 이게 벨페 공가하고 호헨슈텐바 공가가 쌓여. 자, 이 공이라는 것은 이 공자가 듣잖아요. 이 공이라는 거는 부족장 세력의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와 연관돼서 이제 교황파도 겔프파하고 여기 이제 황제파인 기베파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탈리아 그 교황 안에서도 로마 안에서도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에 따라서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 또 어떤 황제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도 파가 나눠졌어. 예. 그래갖고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이제 시기가 있었다. 요 시기를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누가 승리했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가면, 호헨슈테르파 가문이 이제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호헨슈테르파 가문이 이제 뭐냐면, 최초 왕이 됐던 사람이 프레드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왕이야.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때부터 진정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라는 명칭이나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명칭도 다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빨간 수염을 길었기 때문에 바도바도사라고 이제 했죠. 바도바도사? 어디에서 많이 듣던 명칭이라고 딱 생각을 하신 분 있어. 예. 왜냐면 이게 뭐랄까요? 이게 나중에 독소전 할때 전쟁사 좋아하신 분은 그 말 알 텐데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그 작전명이 바도바도사야. 그래서 프레드 힐스의 별칭이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상당히 뭐냐면 인기가 많아요. 독일 민족주의자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시틀러도 상당히 좋아했던 민족이라고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프레드 1세는 앞에 살리아 왕조는 나한테 중앙집권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호hen슈테르파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독일 문제. 저 이탈리아 문제에 집중해요. 이탈리아. 독일은 그냥 내버려둬. 너네들 알아서 해.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이제 독일의 봉건지 상립 관련된 내용 보면 제후든 영지 내에서 자유재단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항제되는 신종을 요구하고 소제후와 귀족들은 대제후 신화를 만들어서 독일 봉건국가를 조직해서 이 말하면 제후들이 그냥 신종하면 자유재단권 인정했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탈리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탈리아에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가는 이제 통로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로마죠. 여기가 대충 이게 뭐냐면 롬바디아고 요쪽이 부르구르예요. 그러면 황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장악하게 노마를 장악해서 요런 통로를 이용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호니도 혼테콜 통해 부르구르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롬바디아를 차지해야 노마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롬바디아 동맹과 한번 대판 붙어요. 그렇지만 레나노 전투에서 격파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롬바디아에서는 황제권 회복이 실패했다. 대신에 이제 뭐냐 우회로서 이제 뭐냐면 투스카나 스포레토 같은 그 지역을 확보했다. 여기가 이쪽인가? 이쪽이 여기다. 네. 여기가 롬바디아고 이쪽이 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쪽 우회로서 이 투스카나 스파르타 같은 지역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쪽 지역을 확보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혼테크를 해가지고 그날 시칠리아 있죠. 여기 남쪽에 시칠리아 있잖아요. 그 시칠리아와 친선 관계를 하고 그 항태자비를 이제 시리아 왕족을 맞이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애가 뭐냐면 프레드 2세요. 그래서 프레드 2세는 그 뭐냐 독일 황제면서도 시칠리아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위해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3차 십자군 전쟁 때 도중에 가다 익살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후에 황제들은 그냥 독일 문제에 관심 없고 계속 이탈리아 정치에만 집중됐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 집권적 통일 국가를 발전을 봉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프레드 1세가 죽고 나서 원래는 프레드 2세가 이제 뭐냐면 왕위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 그래서 잠시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이프리드 1세가 호hen슈테르가잖아요. 벨페그가 잠깐 왕위가 되는 이게 누구냐면 하일리 6세야. 그래서 하일리 6세 때 이제 뭐냐면 벨페그가 이제 뭐냐면 왕위를 했다가 다시 이제 교황의 지지받고 이제 뭐냐면 프리드 2세가 또 왕위가 돼요. 잠깐 이제 왕위가 교체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말을 잘못했네. 다시 네, 할게요. 잠깐만.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예.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독일 사를 좀 약간 약해가지고 여기 보면 프레네 1세가 익세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환자가 뭐냐면 그 하인 6세야. 그래서 하인 6세도 나름대로 이제 여기 이제 독일 붉은도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배자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곧바로 사망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또 누가 되냐면 그 프레드 2세가 있는데 프레드 2세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벨페가가 그 당시 영국왕 리처드의 오토 지원을 받고 오토 4세가 이제 왕위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잠깐 즉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뒤에 프레드 2세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호헨슈테르가는 프레드 1세, 그 다음에 하일 6세, 그 다음에 잠깐 이제 프레드 2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벨페그가 잠깐 오토 4세가 됐다가 다음에 이제 뭐냐면 프레드 2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좀 약간 복잡하지만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줄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양사 개론에 있거든요. 자, 643번을 보겠습니다. 자, 프레드리스가 이제 십자군에 참가해 성질 항하던 중 소아시아에서 익사하자 그의 아들 하이리 6세가 제에 올렸다. 그는 시칠리아 왕의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왕비 이동 왕을 요구했고 시칠리아 왕국의 주요 직책을 독일은 관리에 배치했다. 아까 이제 프레드리스가 호테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이제 뭐냐 시칠리아 왕녀와 이제 결혼시키고 막 그렇게 이제 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있고요. 요거 관련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시험 왕년을 맞이했다. 예, 그래서 자기 아들 황태자비를 아내를 여기 왕년을 맞이했는데 얘가 독신녀야, 동녀야. 그러니까 그 아들 없이 이제 그 왕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죽으면 그 왕녀가 이제 왕위 계승을 상속지를 받죠. 그렇지만 살리카 법에 의해서 통치를 못하니까 통치는 누가 하겠어요? 하일 6세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일 6세와 요 왕녀 사이에 태어난 하일리 프레드 2세는 자연스럽게 뭐냐 시치라를 먹게 된 거죠. 통치권과 계승권까지 다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는 독일, 부르군두, 이탈리아 및 시칠리아 지배자가 되어 이들 근거 지중해 세계의 지배의 꿈을 가졌으나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사망했다. 자, 하일리 6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프리딩이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걸 어린 걸 이용해서 벨페그가 다시 오토가 영국왕 리처드 호노 왕이 오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양가의 대립과 갈등을 다시 붙였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노케트 3세가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오토를 지지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오토가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입장을 바뀌어서 프레디를 지지했고 경에 프레디가 왕위가 됐죠.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는 처음에 독일 황제 오토를 지지했으나 시칠리아를 교황에 돌려주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자 오토를 파문하고 젊은 프레디를 지지했다.
또한 프랑스의 필립 2세의 이혼 문제에 개입해서 첫 번째 왕비를 다시 맞이하게 고 영국 왕 존왕은 종가는 켄터파리 대주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거듭 끝에 굴복해서 존왕하고 국왕을 지지하는 렌터를 대주교 임명하고 영국을 교황에게 바치는 후 이를 봉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이노케티우 3세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독일 국내 문제나 뭐 영국의 문제나 프랑스의 국내 문제는 다 해결했죠. 파문을 행사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가 정치적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프레드 2세는 요 이노케트 3세의 지지를 받고 이제 황제 위에 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프레드 2세가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이 프레드 2세가 시험 문제 나왔어. 보통 이제 신성노만 황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이센 왕들 보면 프르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해. 헷갈려. 무슨 비에는 프르딘 1세, 비에는 프르딘 2세, 프르딘 2세, 뭐 1세. 프르딘 2세도 이제 그 뒤에 있죠. 포이센 왕 중에 프르딘 2세가 있잖아요. 유명한 왕이.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왕 때문에. 이 프르딘 1세가 상당히 뭐냐면 독일에 추앙받는 그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명칭을 따가지고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왕들이나 제후들이 황제가 이런 프리든이라는 명칭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프리든이었는데 하도 뒤에 이제 프리든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프리든 1세가 된 거예요. 신성 로마제이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프리든 2세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써서. 예. 그래서 이제 직계 가정은 아까 말처럼 이제 이노센트 3세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노센트 3세 내가 십자군 전쟁을 나가겠다. 근데 그건 약속일 뿐이고 황제가 되기 전에 약속 이거 실제 안 지켰죠. 그러니까 이노센트가 열받아갖고 이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야. 백제단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6차 십자군 전쟁인데 이 사람 입장 때는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술탄을 허락을 내갖고 예루살렘을 가져와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교황이 열받아갖고 파물치하고 너 왜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협상을 통해서 가져왔냐? 결국에는 싸웠죠. 그렇지만 다시 뺏기고 돌아오게 되죠. 예, 뭐 하여튼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게 이제 음, 어디에 가시면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걸 순서를 다시 얘기할게요. 이노센트 3세한테 뭐냐면 십자군 참전을 뭐냐면 약속받고 이게 황제가 됐는데 이 이노센트 3세가 죽고 나서 뭐냐 그레고리 그 9세가 뭐냐면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레고리 9세는 이제 이노센트 3세한테 뭐냐면 요청했던 십자군 파문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문에 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갔다가 술탄과 허약을 맺고 예루살렘에 이제 회복했지만 또 교황이 뭐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싸워서 이제 다시 패해서 이제 철수를 했다. 요 정도 다시 정리해서 좀 얘기하고요. 자, 멜핀 현장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프레드 2세도 자기 그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독일에 관심 없어. 이탈리아에 관심 있어. 그래서 그 독일은 네버토. 그래서 독일 제후의 이익에 관한 현장을 선포해서 독일 지방의 제후들에게 실질적인 독립과 주권을 부여. 네버두고 요기에 초점을 맞췄죠. 이탈리아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자기가 장악한 지역 있잖아요. 시칠리아와 그다음에 중부 이탈리아 지역, 뭐 토스카나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확실히 장악해서 중앙적인 집권적 통일국가를 재편성하는. 그래서 이쪽 노마로 가는 길목 있죠.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노마를 압박하고 여기를 확실하게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멜필 현장을 이제 뭐냐면 공표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거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봉건귀족과 도시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해 왕권을 절대하고요. 황제가 임명하는 지방행정관이 지방의 사법과 행정을 간장하는 그런 내용이 멜피의 형장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예전에 대원장하고 비교해서 문제 해라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멜피 현장.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이제 공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게 물론 이제 여기는 장악을 했지만 요 중간에 요쪽 토스카나 지역인가? 요쪽 지역은 아직 장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요쪽과 요쪽을 장악하니까 요쪽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한 거야.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롬바디아 쪽의 지역, 아니 토스카나인데 롬바디아죠. 예.
토스카는 이쪽이고. 그래서 이제 롬바디아 평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후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게 잘못하면 이쪽과 이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롬바디아 도시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멜피 전쟁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이탈리아를 장악하는 그 시도가 그 롬바디아 지역의 제후들의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서양사 개론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디죠? 예, 645번을 볼게요.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멜피 현장을 이제 발표해서 이 당시 이제 롬바디아 도시들이 이제 좀 압박을 받으니까 다시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롬바디아 도시들은 다시 동맹을 결성하고 저항하고 교황 이노세트 4세는 다시 프리덴 2세를 파문하고 롬바디아 도시 동맹을 지원했다. 자, 프리덴은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사망은 실제로 호헨슈테르가의 이제 종말 뜻하며 이와 더불어 황제권의 강의도 사라졌다. 그래서 프레드의 아들 포란드는 1254년에 사망한 후 이때 이제 왕위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서 이제 대공의 시대, 황제가 없었던 그 시대가 나타나고 결국에 합스부르크가의 노르프가 황제가 됐으나 왕년에 그 황제권의 위협을 찾을 수 없고 요도 이제 잠깐 이제 황제가 됐다가 다시 뭐냐 루셈부르크가 넘어가요. 그러다가 루셈부르크에서 가문이 끊어지니까 다시 합스부르크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기사단이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독일 기사단은 보통 이제 그 유럽의 3대 기사단이라고 하죠. 예, 병원 기사단, 상원 기사단, 그 다음에 투더 기사단, 독일 기사단 이렇게 있는데 이 독일 기사단은 이제 역할이 어떤 있냐. 그래서 독일의 국경을 넘어서 슬라브족에 대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독일 기사단이 프로이센, 동프로이센을 이제 뭐냐면 개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있는 슬라브족들을 일종의 기독가로 개종을 시키고 일종의 독일인으로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하면 게르만족이라고 이제 딱 연상하지만 그 독일 중에 예전에 선조들이 슬라브족들이 되게 많아요. 이 슬라브족들이 원래는 그 기독교 안 믿고 있다가 이게 독일 기사단이 넘어가고 얘들 개종시키고 그 독일화 시킨 과정에서 뭐 이렇게 독일이 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3세기 후에 이 슬라브족이 살았던 이 프로이센 지역은 점점 독일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을 나중에 누가 얻겠냐면 하인덴베르크 선제후가 이 지역을 얻게 되죠. 그리고 국명을 프로이센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게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독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호hen슈테르파 가문까지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요게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헷갈려요, 이 부분이. 왜냐면 제가 독일 중세사를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프레드 2세가 예전에 한번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렇게 저도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제도 가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볼 게 프레드 1세 업적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볼게요. 아까 지금 했던 말을. 음. 자, 여기 프레드 1세는 중부 이탈리아 지추하게 롬바디아 지역을 이제 진출했고, 그러나 레나노에서 롬바디아 그런 도시 동맹들을 이제 패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그는 시치아 왕 월렴 2세와 동맹을 제안했고, 그 당시 프레드의 아들 하이니를 월렴 고문이었던 콘스탄트와 결혼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유럽 주도권 행사하기 위해서 제3차 십자군을 조직했지만 원종 도중에 익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는 욕망스러운 왕으로서 신망을 얻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신성노마 제국이라고 칭하했다. 이것을 계기로 신성노마 제국을 명칭을 붙였고 오토 1세 때 신성노마 제국을 불린 거는 후에 이제 소급해서 이제 정리해서 불린 거예요. 예. 자, 후에 이제 역대 독일 황제나 왕들이 그의 이름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는 군대에 들어와서 독일 민족주의 상징이 됐고, 시틀러도 그를 존경해서 이제 소련 침공 작전 때 작전명을 바로바로사라고 이제 했죠. 이 사람이 불군수원 왕이기 때문에, 이게 독일어 바로바로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프레드 1세가 죽자 하이리 6세가 즉위하고, 그는 독일
독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제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시치리아 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콘스탄스 왕비의 남편으로 시치리아 왕비를 이제 왕위를 차지했고 중세 그 이렇게 있고 왕이 되자 시치리아 왕국의 주요 지책을 독일 갈리에 배치시켰다. 하일리 6세가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가 황제 지위를 올랐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즉위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벨페 가문의 이제 뭐냐 오토가 리처드의 후원을 받고 오토 사세 황제 즉위했는데 성년이 된 후에 이제 뭐냐면 여기 다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리드링 2세가 이제 그 당시 즉위하게 되는데 자 성년이 된 시칠리아 왕이었던 프리드링 왕 2세는 왜냐면 이 사람은 독일 황제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시칠리아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토 2세가 북인 전투에서 이제 그 패배한 후 이후에 제우드는 이노케트 3세의 지지를 받아 황제제에 올랐고 자 프리드링 2세와 교황과 관계는 집권적이 좋았지만 이탈리아 문제와 십자군 참여 문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래서 그레고리 9세에 파멸을 처하게 됐고, 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6차 십자군에 참여한 프리드 2세는 예루살렘, 나사단, 베드람 등 그 지역을 이슬람 세력과 타협해서 다시 회복했는데, 어, 이슬람 세력의 방면이 아니라 합평을 통해 성지회복은 교황을 비롯한 유럽 기독교인데 공을 샀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또 이제 쫓겨나고 이제 패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예. 자, 시치리아 피를 이어받고 유년 시절에 시치리아에 살았던 프리드 2세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독일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이에 따른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이중적 정책을 취했다. 그러니까 독일을 제국의 병방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을 방치하고 이탈리아를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프리드 2세는 독일 제후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양보했는데 이게 독일 제후의 이익에 관한 헌장을 반포해요. 봉투를 완전히 세습하도록 그 지역의 제후는 완전히 사법권을 부였다. 따라서 영지에서 제후들의 동의 없이 항제를 하더라도 요새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세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그 뭐냐면 이탈리아 신치 이탈리아 시리아에서는 멜피 현장을 내세워 국왕 중심의 절대주의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 현장을 통해 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귀족과 도시민의 특권을 축소했다. 또한 민형사상의 사건을 왕의 법정에 해부하고 시치아를 11개 주로 구분하여 검찰관과 자사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그는 라벤나해에서 멜피 현장 내용을 롬바디아 도시까지 적용하고 자치권 제가 중앙집권 통치하기 선언했는데 당연히 이제 롬바디아는 이제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프레드 2세의 조치에 롬바르 도시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동맹을 다시 롬바르디아 동맹을 결성하고 저항했고 이노케티오 4세도 롬바르디아가 뚫리면 어떻게 돼? 교황령이 뚫리게 교황령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파문하고 동맹을 지원했다. 자, 황제는 롬바르디아 지역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전사했고요. 그래서 프레드 2세 이후에 강력한 황제권을 사라졌고 독일 제후드는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 후에 이제 아들 코란도가 사망했지만 호헨슈테트 가문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대공의 시대가 이제 이어졌다. 대공이라는 것은 황제가 없는 시대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루돌프라는 사람이 이제 잠깐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루돌프는 이제 앞에 이제 대공 시대에 있다 보니까 황제권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령이나 중앙집권의 정치, 매편 정책 같은 거 다 포기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더 분열이 가속화됐고 연방 국가가 형성되고 그다음 도시 동맹들이 결성되고 기사 동맹 등 결성되면서 독일의 정치적 분열이 가속화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노돌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뭐냐 황금 칠서는 이제 공포하게 돼요. 예. 황금 칠서는 이제 뭐냐면 왕위가 이제 대공의 시대가 있은 후에 이제 황제가 공의 상태에 있으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선출 방식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황제 선출 방식을. 그래갖고 그 당시에 7명의 유명한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금인치서를 작성하게 돼. 이게 뭐냐 하면 자 로마 신성 로마 황제는 7명의 선제후들이 선거를 뽑아요. 자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선거를 뽑으면 예전에 세습이었냐? 그건 아니죠. 예전에도 선거였어요. 예,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습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명문화된 구정이 없었는데 이걸 명문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거권을 7명의 선지후들로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지후들. 그래서 이 7명의 선지후들은 다른 제후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좀 완벽한 주권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국의 여러 이제 제후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상위 제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또 뭐냐면 어, 그 여러 가지 권한이 있죠. 재판권, 강산채굴권, 화폐주조권, 간세 징수 같은 특권을 가진다. 물론 이런 거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냥 명문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후의 영지는 받아들이기 일괄 상속하고, 그 다음에 영지에 대한 제외 지배권은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죠. 영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명시된 게 황금치서다. 그래서 이 황금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계승권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시키고 칠선제후의 어떤 권한도 명문화시켰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황제권은 어떻게 돼?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황금치서를 통해서 황제의 선출의 분쟁을 발생을 방지하고 황제권의 약화를 이제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황제치사의 내용은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그냥 명문화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인치서를 통해서 이게 명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인치서라는 것은 겉으로는 이제 황제가 이제 공포한 걸로 돼 있죠. 칙서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일곱 명 선제후가 합의하에 이제 공포한 거고 여기에 이제 뭐냐 황제 인장인 금인 이제 금 동자 그러니까 도장이죠. 황금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황금 치서라고 이제 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후부터는 누돌프가 잠깐 왕이 됐다가 얘가 이제 누구한테 넘겨 누셈부르크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누셈부르크가 이제 또 끊어지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신성로마 제국은 권한이 상당히 약해졌죠. 이런 것들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1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연방 국가들이 등장을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봉건 제도는 연방 단위로 그 당시 영토 기반을 해갖고 집권을 추진했다. 형식상 신성 로마 제국가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독립된 이제 국가 단위의 연방 국가들이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방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거의 국가에 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연방 국권이라는 거 있어. 그래서 연방 국권은 뭐냐면 연방 국가지만 국가의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 권력이 이제 뭐냐면 최종 심정 재판권이 있어. 이게 재판권이 이제 하급 재판권이 있고 상급 재판권이 있거든요. 하급 재판권, 상급 재판권을 나눌 수 있는 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연방 국권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연방 국가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축성권, 화폐 주정권, 간세 징수권을 갖고 있다. 자, 이거는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하나의 연방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가적 기능을 한 거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신분제에 의해 소집권도 있고 신분제 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방 국가가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부터 왕권이 강했던 건 아니고요. 초창기 때는 그들 내부 안에서도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군영 상태에서 세력 간의 군영 가운데서 뭐냐면 제후들이 국가를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때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신분제 의회다. 그래서 각 연방국가 신분제 의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상호 군영안에 이제 왕을 서포트하면서 견제하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체제가 언제 깨졌냐? 30년 전쟁 이후에 깨지죠.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뭐냐면 강력한 이제 연방국가 내에서도 그냥 강력한 군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준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 연방 그 국가 신분제 이후에 바탕 연방 국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어,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금인치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치서라고 부르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647번 이렇게 볼게요. 어, 646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프랑스 개론 있는 내용이요. 자, 황제권의 쇠퇴는 곧 독일의 정치적 해체 추세에 심화를 뜻했다. 그래서 자치도시의 자위상인 한제동맹과 같은 도시동맹들이 결성하였고 경우에 따라서 하급 귀족의 결합된 기사동맹도 결성했고요. 시민과 기사와 성직자들의 봉건제의 시민과 기사와 성직자들은
공무원 제후들의 침범으로부터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분제 의회를 소집했다. 자, 이러한 정치적 해체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방국가 형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 칙서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금인칙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네, 독일 황제권은 시칠리아 출신의 프리드 2세를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됐다. 이른바 대공의 시대를 거쳐 황제 자리는 이왕가에서 저왕가로 이제 전전하다가 황금칙서 이게 황금이죠. 자, 황금칙서도 7명의 선지자에 서출되었다. 마인츠, 트리에르 및 카런의 대주교들, 작센공, 팔치공, 브랜덴부르크 변경백, 보헤미아 왕 7개 선제우들이 황제 사망과 동시에 다수결로 새로 황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롭게 그 뭐냐면 특권 없는 황제를 선출한 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앞에서 왕의 왕자들 중에 똘똘한 애들이나 주로 장남들을 선출해. 얘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예전의 것을 이제 뭐냐 명망시켰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칠선호 7개 선제후 중에 여기 좀 눈여겨보는 선제후가 있는데 이게 브랜덴부르크 변경백이에요. 브랜덴부르크는 오늘날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베르린이 있는 지역이야. 베른이 지금 독일의 수도고 상당히 거대 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병방이 있었던 지역이야. 예. 그래서 이 브랜덴부르크 변경객이라고 해서 있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지만 이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이 프로이센 왕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국명이 이제 이때부터 브랜덴부르크보다는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인데 이제 약칭해서 프로이센이라고 부르게 돼요. 프로이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신성노마 제국의 한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신성노마 제국은 작은 봉건 제도도 분리 상태였고, 국가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죠. 뭐, 잉글랜드나 프랑스처럼 어떤 국가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고, 면목상 그냥 남아있는 국가, 그 형태야. 예. 그다음 신성노마 제국 황제들은 독일 국내보다는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황권과 충돌되고 그것 때문에 독일통이나 이탈통이 한동안 늦어져서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성노마 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잠깐 좀 소개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예. 여기는 북유럽 삼국하고 있는데 북유럽 삼국은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죠. 노노만족들이 지배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있고 핀란드라고 이제 생각하는 핀란드는 아니에요. 핀란드는 얘네들은 이제 거기 뭐야 핀족이 세웠던 아시아 계통 유목민족들이고 자 하여튼 얘네들이 이제 있었고 얘네들의 발전 과정을 좀 보면 14세기 15세기 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이 카마도 동맹을 이제 신설했다 그 통합 왕국을 했지만 스웨덴 민족주의 때문에 반란으로 동맹이 파기되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스웨덴 나간 후에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19세기 초반까지 통합이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들도 이제 뭐냐면 봉건제도를 채택했고 귀족회의를 구성해 왕권을 제약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열돼 있었죠. 그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은 여러 도시 국가도 있었고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황령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쪽엔 나폴리온 왕국, 시칠리아 왕국, 나중에 양시칠리아 왕국은 이제 됐지만 하여튼 이런 분열상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살펴볼 거냐면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피렌체가 한번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에스파냐를 좀 보면 에스파냐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세력들 몰아내고 카스티아와 아라곤으로 통합돼서 이제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에스파냐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이제 포르투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세력들이 몰아내는 기독교 왕국의 이제 정복 과정을 그거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요. 네, 재정복 운동.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제 국가로 이제 해서 한동안 독일에 지배받다가 독일에서 독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스위스 하면 지금이야 뭐 첨단 상품, 첨단 그 제품들을 만들고 시계나 이런 것도 전밀 가공 제품들을 만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지지 군사고 샀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용병이죠, 용병.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은 상당히 한동안 유럽에서 유명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됐다 보니 치고받고 싸우고 또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게 전투력이 만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부터 근세까지 이 스위스 용병은 많이 이제 용병으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중세 시대 때 기독교 성장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